본래는 발표 20분, 토론 10분이었는데 일부에서처럼 발표 15분 그리고 나머지는 질의응답, 토론 갖는 시간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는 성균관대학교의 정욱택 교수님 최순구 육필 자료를 대상으로 발표 준비하셨는데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1915년에 쓰여진 소월 최순구의 유필 원고를 한번 여러 선생님들께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학사적 의의라고 거창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까지 세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아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학사적 의의, 문학사적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 텍스트가 위치하는 곳이 1915년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서 근대문학이 형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근대문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엇갈릴 수 있는 매우 혼재되어 있는 그 시간이 1915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것을 문학사적으로 한번 기입해 보고 싶기는 한데 저의 의혹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주최 측에서 이제 육필 원고 오늘 큰 이 현대문학 주제가 육필 원고와 기록 이런 테마를 가지고 있으면서 육필 원고의 의의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이 육필 원고와 문인들의 기록과 이런 것들이 긴하게 연동돼 있어서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들이 남긴 육필 원고 문인 기록을 발굴 수집해 가지고 그것을 정리하고 집적하고 가공하고 해서 이제 모든 분들이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이제 사적 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 근대 문인의 사적 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는 일기, 서간, 노트 이것이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기 김진섭이 1924년 3월 1일 날 쓴 일기 노트가 있습니다. 저거는 저렇게 일본어와 한글과 가로쓰기로 저렇게 돼 있어서 저거가 지금 해독하기가 지금 일문학 하시는 선생님들도 저거를 잘 해독을 못 하셔가지고 지금 난감한 일로 지금 갖고 있는 상당히 이제 번역이 된다면 큰 의미 있는 기록이 될 것 같고요. 김억 노트도 있고 이런 방명록도 있고 저렇게 김승옥이 신석정에게 보낸 편지 저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소위 파라텍스트라고 해가지고 그의 필적뿐만이 아니라 주소와 이런 다양한 정보가 컨텍스트들이 우리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제공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근대 문인들의 기록물의 현황을 나름대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좀 전국에 있는 모든 도서관과 박물관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육필 원고나 사적 기록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유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그동안에는 다들 이 책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박스에 담겨 있는 편지와 일기와 손으로 쓴 것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 가족들도 이사하면서 단독주택에 살다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상당히 많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손, 망실, 소멸의 위기가 아주 그 심각한 지경이고요. 또 이런 것들이 어디에 모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고립 분산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계나 문학에 우리 그 한국 국립 한국 문학관에서도 책이나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사적 기록물들을 수집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발표하게 될 소개시켜드리게 될 최승구의 유필 시집은 사실은 많은 오늘 제가 그 나혜석하고의 관계를 뭐 그냥 그 문학사적이라기보다는 시간 관계상 좀 조금 흥미있는 것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최승구입니다. 그래서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잘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그 호가 소월입니다. 그래서 김소월하고 호가 똑같은데 1915년 6년에 그 근대 그 사조라고 하는 그 조만한 잡지에 최승구의 긴숙시라는 그 시가 하나 발표된 거가 있었는데 그것을 일찍이 북한 문학사에서 그것을 보고 북한의 김소월 정주에 있는 소월 김정식이 천재다. 그때 나이가 13살인가 14살인데 이런 시를 썼다 그래가지고 대서특필이 되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이 최소월이었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 1914년에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 나경석 형은 이때 나를 형이라고 했을 땐 저거는 나혜석의 오빠인 나경석에게 서로 주고받은 그런 편지에 해당되는 글인데요. 거기에서 형은 이때 나를 아티스트로 불러주기를 원한다. 저는 저 말을 듣고 상당히 고무되고 충격적이고 아티스트 1914년에 이거는 대단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티스트 우리는 그 근대문학이 창조폐허 1919년 이후에 근대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1914년에 아티스트 되기를 열망했었던 어떤 청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는 상당히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근데 어떤 계몽적이고 민족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이광수와 전혀 다르게 오스카 와일드와 솔로굽이라든가 상당히 데카당스한 인간들인데 그들을 본뜨겠다라고 하는 저 말도 상당히 선진적이구나. 그런데 이제 최승구의 육필 시집을 제가 아주 최근에 한번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14년, 15년 사이에 쓴 시를 모아가지고 15년에 정서한 육필 시집이고요. 약간 면직으로 된 미색 페이지 스케치북에다가 시를 썼는데 약 한 92쪽 정도 되는 거기에는 약 25편의 시가 실려 있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는 저렇게 구궁 최승만이 어디에 기증을 했다라고 하는 표시가 있어서 보면은 저 최승만은 최승구의 사촌 동생이자 나중에 인하대학교에서 교수를 하시다가 84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지금 이 책을 이 최승만 선생의 아드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개인 소장으로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근대서재 학회라고 하는 곳에서 어떻게 그것을 잠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거를 이제 제가 최승구에 대해서 한 3편 정도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이거를 시집으로 좀 냈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어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근대 서지 총서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렇게 저기 1, 2, 3, 4, 5, 6, 7, 8페이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앞에는 뭐 이렇게 그림도 그린 게 있고 뭐 이렇게 그림을 백지로 했다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1915년에 시비야 파크, 시비야 공원에서 썼다는 표시를 해놓고는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써나가고 있는 써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주 그 글씨도 잘 쓰고요. 또 그렇습니다. 그러고 저거는 이제 요거는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에는 이렇게 또 그 빈 표지를 했다가 여기가 마지막 장이고 요거는 런던 통신이라고 하는 어떤 그 심 기록을 옮겨 적고 있는데 그 내용인 즉슨 조선인들이 러시아의 군대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1차 세계 대전 유럽 전쟁에 동원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기사를 희한하게 여기 맨 마지막에다가 이거를 지금 적어 놓고 있어요. 이거는 또 어떤 그 멘탈리티인지 그런 것들도 한번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파라텍스트적인 측면에서 여기에 이런 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방당이라고 하는 그 문구점에 저기가 이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문방당은 1887년에 간다 진보초, 지금도 그 일본의 유명한 책방거리죠. 거기에 창업을 이때 했었던, 그러면서 주로 뭐냐, 서양 미술 재료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노트가 아니라 상당히 미색 두꺼운 종인데 스케치북 같아요. 거기에다가 시를 정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는 이게 1909년도 문방당 쪽이고, 지금 보니까는 여 위치 진보초에 지금 지금도 있습니다, 이 문방당은. 그래서 이렇게 잉크를 썼고요,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이제 사랑의 복음 1쪽 페이지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저기 박사 왕인의 무덤이라 해가지고 여기에 써져 있는 게 그 오사카 기타카와치 군의 스카와라 와자 후지카사라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는 아주 세세한 기록들을 남기고 있어서 아마 이때 15년 10월쯤에 직접 오사카인 왕인 박사 무덤에 가서 시를 쓰고 있는. 그래서 이제 최승구가 처음 알려진 거는 학지광이라는 잡지에 벨지엄의 용사라고 하는 1차 세계대전에 벨기에가 독일군에게 폭격받고 있는 그 참담한 상황을 시로 쓴 거가 학지광에 인쇄되어서 나와 있어서, 야, 이 사람은 상당히 민족주의적이고 평화주의적인 반침략에 관한 것을 시로 쓰고 있는 매우 그런 시인이구나라고 해가지고 그 방향에서 저도 최승구에 대해서 처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시집에 보면은 저런 제목에서 선생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우리 한문학 하시는 선생님들 딱 보면은 저거 한시 제목 같은 것들 뭐 이런 주로, 그러고 사랑의 보금자리라든가 저런 것들은 이제 순 한글체인데 문체상에서 상당히 중간쯤에 있는 시를 쓰고 있는 요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저희가 연구해야 할 부분이다. 문체와 시의 형체. 그러니까는 이때는 한글로 쓰여진 시가 아직 자기
폼을 양식을 갖기 이전에 어떻게 시를 써야 되고 어떻게 문학을 해야 되지? 나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그리고 그다음에 왜 그리고 무엇을 이런 것들을 다 질문하게 하는 그 시인입니다. 그러니까 요 당시에 이런 텍스트는 찾아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고 이제 그 학지광에다가 이런 그 산문도 그리고 뭐 너를 혁명하라 이런 글에서는 매우 그 진보적인 아주 진보적인 글을 써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저기가 좀 말씀해 주세요. 한 5분 전쯤에. 예, 예. 아니 저기 보니까는 제가 20분 하면은 그 질문하신 거에 제가 대답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최승구는 1892년생으로 저기 그 시흥 고잔 출생인데 나중에 이제 노량진 쪽으로 이사를 왔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사직동에서 또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당이라는 필명을 쓰다가 소월로 바꾸고 근데 이제 소월로 바꾸게 된 이유가 나해석하고 호를 서로 공유하느라고 너는 정월로 해 나는 소월로 할게 우리는 달이야. 그래서 저는 그 처음에 시를 보면서 보월이라는 시가 있어서 이거는 도대체 뭔 시지? 가마쿠라에서 1915년 2월 달에 썼는데 도대체 해명이 안 됐는데 나중에 그 보니까는 연애시인 거예요. 그래서 연애시가 많아요. 그랬을 때 1915년에 문학이란 무엇일까? 아티스트란 무엇일까? 사상이란 무엇일까? 자유연애 사실은 이때 그 최승구는 이미 결혼을 해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나혜석은 처녀였었고요. 두 사람이 자유연애를 동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1915년쯤에 자유연애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하고 다르게 하나의 사상이구나. 문학이고 예술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이들에게 공유되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 1916년에 일찍 사망을 하느라고. 그래서 염상섭이 어느 때에서 그래서 이 거리가 로맨스의 거리다라고 하는 글을 하나 쓴 게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어딘가 봤더니 여기가 최승구의 하숙집이고 여기가 나혜석의 하숙집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만나서 연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도쿄대와 도쿄돔 사이 그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달을 보월 그리고 저기 비가라고 하는 또 영어로다가 제목을 달고 나를 생각하는 나의 힘 저 구름에 나를 생각 차츰 거닐며 저 달에 나를 비추려 미소 걸음 애태우고 나를 울리고 빽빽한 운명줄에 쌓인 나를 우는 나의 힘 1915년 2월이 둘이 연애를 하다가 겨울방학을 맞아서 나혜석이 수원에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시집 가라고 그래가지고 시집 나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저기 최승구가 나 애인이 있다라고 말하지는 못하고 결혼 안 한다고 그랬다가 두들겨 맞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고 동경으로 다시 보내지질 못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맨날 연애를 하다가 지금 이제 휴학을 하게 된 거죠. 나혜석이. 그러면서 둘이 헤어져 있는 상황을 시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정월과 소월이 달을 보고 그냥 마음으로 그런데 죽는데 이 기록을 보면서 나혜석이 정말로 최승구를 사랑했구나. 끝끝내 이게 1934년에 소월아 가장 14일이니 의연히 소명한 월색이 보이련만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마음은 지금 지옥 같은 상황이 있다. 소월이죠. 소월아
이때가 언제냐면 1933년에 김의영과 이혼하고 최린하고 그 유럽에서 파리에서 스캔들에 휩싸이죠. 둘이 거기에서 이제 둘이 또 연애를 한 거예요. 유럽에서. 그랬다가 그게 밝혀져 가지고 다 대서특필이 돼서 이혼 당하고, 그다음에 화재가 나가지고 자기 화실도 소실이 되고, 그래서 수전증에 걸릴 정도로 심신이 피폐되어 있었던 상황에 부르는 이름이 소월이더라고요. 와, 이거는 그 도도한 나혜석이 끝끝내 그를 지탱하는 힘이 소월이었었어, 최승구였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확신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 실린 사랑의 보금자리라고 하는 시, 저기에서도 보면 저 갈 때 간 기차에 나는 눈물로 저 고성의 송림을 바라볼 뿐이라. 지금 유학 중에 동경에서 서울로 가면서 수원역을 지나면서 쓴 시 같아요. 저 송림은 수원, 나의 님이 깃들인 그 사랑의 보금자리, 나의 님아, 이렇게 하면서 나는 너에게 가지 못하고 이렇게 새의 날개로서 나의 키스를 전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이 영어와 약간 생경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 별이라는 시도 저도 이게 뭔가 했더니 보신각 종이 땡땡 치는 자정을 구하면서 서로 헤어지지 못하고 가야지요, 가야지 되는데요, 가기 싫어요 라고 하는 이 시가 지금 둘이서 헤어져 있다가 보신각에서 방학 때 몰래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보신각에서 둘이 야밤에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시로 쓴 건데, 상당히 김소월적이고 그런 서정시는 아니지만 거꾸로 요즘 쓰여지는 그 미래파적인 시, 그 시로 봤을 때 아주 현대적인 그런 감각의 시를 쓰고, 빨리 끝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1934년 같은 시기에 나혜석이 과감하게 씁니다. 자, 결혼했었고 자식도 있고 막 그런데 내가 최승구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정말 놀라운, 어느 때 미청년이었었던 나의 첫사랑. 그래서 제가 나혜석 학회에서 하도 나의 첫사랑의 연인 나혜석이라고 하는 글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따온 겁니다. 나혜석이 스스로 나의 첫사랑은 너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가 죽어가는 과정에 임종을 나혜석이 지켜본 거를 스스로 자기가 다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기 전에 나를 잊어주라고 그 유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가. 그래서 사실은 요것만 가지고도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아주 정말 절절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들이 일기를 교환해서 지금 보고 있었구나,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그것을 문학이라고도 생각을 했구나. 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 예술을 하고, 사랑은 곧 예술이고 자유연애는 사랑이고 사상이었구나.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이렇게 손톱 발톱 다 깎이고 머리를 깎여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러고 최승구는 나를 잊고 네 혼자 네 갈 길 잘 가라고 그러고, 둘은 손을 잡고 껴안고 울고 돌아오고 5일 만에 최승구는 죽었다라고 하는, 그랬을 때 나혜석은 안심하고 가시에요, 애도합니다라고 하는 서신을 보내서 이 편지를 꼭 관 속에 묻어달라고 또 나혜석이 이야기한, 부탁을 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나혜석이 직접 쓴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빨리 한 1분만. 그래서 그의 이제 문책과 시책, 그가 도대체 한국의 자유시를 어떻게 형성시키려고 그랬는가, 그는 매우 한문적 교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한글만 띄어내면은 한시로도 성립 가능한 그런 것들을 쓰고요. 그는 한문을 제대로 배웠더라고요. 이해찬
동창이라는 분한테 글씨 공부도 하고 그리고 최남선이 인정할 정도로 그러면서 그는 한문체 속에다가 자국어에 대한 그 의식적 감각을 끊임없이 환기시키고 있는 자국어에 대한 감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한문으로 막 저렇게 덕지덕지 된 데다가 또 영어로다가 시를 쓰기도 하고 이로는 복잡한 어떤 문체 그러면서 이제 사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 사상 같은 데 봐가지고는 여기에는 오늘날 우리가 그 민주혁명 계급혁명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족해방과 계급혁명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글을 쓰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국문체적인 정형시도 쓰고 매우 그 다양한 문체들을 실험을 하고 있는 글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문시도 쓰고요. 두서없이 그냥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사적 기록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잘 보여주신 것 같아요. 남의 연애 얘기가 가장 재밌는 거였는데 그거 중심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토론 듣겠는데요. 인하대학교 최현식 선생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하대에서 가르치는 최현식이라고 합니다. 역시 세상에 제일 재밌는 거는 사람 싸우는 거 구경하는 거하고 연애질하는 거 엿듣는 겁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이제 학문의 현장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모로 이제 최승구가 이제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대문학을 특히 근대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어떤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우택 선생님 발표를 통해 가지고 소월 최승구의 어떤 육필을 수고분을 구경하게 되고 또 그것들을 함께 이제 공부하게 된 걸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최승구 육필 원고가 지금 우리 국립한국문학관에 소장되어 있는 줄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저기 소장을 못 하고 있군요. 또 하나 아까 이제 정별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학관에 임무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수고를 반드시 입수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또 토론자 임무 중에 하나가 되도록이면 어쨌든 시간을 아끼는 거니까 저도 최대한 시간을 아껴서 토론을 좀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위에 인사말하고 그다음에 1번은 아까도 이제 계속 진행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스쳐 지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립한국문학관을 통해서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대중 독자들이 이런 아주 보배로운 어떤 물질성 넘치는 텍스트들을 또 시인들의 어떤 혹은 소설가들의 어떤 글씨나 어떤 자료들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보존하고 전시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이 직접 이제 텍스트하고 관련된 부분이라서 간단히 두 번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도 만약 최승구 육필 원고가 부재하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일 텐데요. 이 수고본은 단순히 동서양의 근대적 교류와 대화 정도의 의미와 가치를 훌쩍 넘어서는 자료가 아닐까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올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 수고본은 가난한 유학생에 비한다면 물적 토대와 정신적 여유를 충분히 갖춘 선비 유학생의 육체화 내면을 충실히 보여줍니다. 수고본이 작성된 문구류의 실체와 당시 일본 문학의 유행 등과의 연관성을 더욱 입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그것을 생산, 판매한 간다 진보추의 문구방에 대한 정확한 소재 확인과 안내를 넘어 동서양, 일본과 조선 등의 문화 교류 관계에 대한 더 폭넓은 연결 지점을 전묘하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나에서 그 머리가 그 유명한 히사시감이라고 하는 히사시감이 아까 찾아봤는데 맞을 겁니다. 저 유학 가면은 아마 조선의 여인들이 대부분 저 머리를 하고 있는 사진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승구도 일본 유가타라고 하나요? 그 옷을 지금 입고 있고 그래서 옛날 문인들의 어떤 사진들을 볼 때마다 아쉬운 게
주로 일본 유학 가서 이제 그 찍은 사진들은 저렇게 선명하게 남아 있는 자료들이 많은데 조선에서 식민지 조선에서 찍은 사진들은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게 근대 초기 문인들의 어떤 모습들에서 느끼는 이제 안타까움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거기 가서 우리 그 식민지 조선의 청년들은 새로운 문물을 접하면서 또 조선의 어떤 또 새로운 문화 부흥을 꿈꾸면서 아마 많은 노력들을 기울인 걸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런 요소들이 좀 더 좀 입체적으로 풍요롭게 좀 확인이 되고 또 우리한테 알려질 수 있다면 아주 좋은 그런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최승구 육필 원고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 가운데 하나는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한문에서 국한문 혼용, 그것도 한문 위주의 혼용에서 한글이 점차 우세해지는 혼용으로 점차 진화해가는 조선 어문의 깊은 어딘가를 실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대시 연구 과정에서 최승구가 우리 앞에 모습을 보이며 만들어진 말인지 아니면 실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남해는 소월, 북에는 소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이 말은 북에는 소월, 남해는 모걸이라는 말로 또 바뀌어서 또 이제 그렇게 쓰이기도 합니다만 시쓰기의 연차를 본다면 두 소월은 길어야 10여 년의 차이를 지닐 뿐입니다. 그런데 두 소월의 한글과 한문, 외국어 포함의 구사와 표현 등을 포함한 언어 감각에는 놀랄만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시인의 한글 문맥과 한문맥의 차이에 대한 선생님의 느낌과 견해를 전해드리며 시와 언어 동시적 진보의 까닭을 함께 탐문해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근대시를 연구하면서 늘 부딪히는 문제이고 또 쉽게 이제 해명하기 어려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사이에 한국어라는 것들이 이렇게 감각이 달라질 수 있을까? 이건 계급 차이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해외의 어떤 그런 그 교류의 차원에서 또 봐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종합해 봐야 되는지 저희가 아직도 이제 궁금해하는 어떤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선생님께서는 최승구의 사상적 이념적 기저로서 수구문에는 안 실렸으나 최소월의 이름을 현대문학 연구계에 각인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한 그 유명한 벨지엄의 용사와 긴숙 씨. 아까 말씀드렸지만 긴숙 씨는 북한에서 13살, 14살 때 김소월이 이런 시를 썼다. 이 얼마나 찬란하고 또 그 식민지 현실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는 인식을 하고 있었나. 그다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냐 하면서 천재라고 이제 북한 문단에서 이제 소개를 하는 어떤 원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2000년대 넘게까지 계속 김소월 얘기할 때마다 맨 앞에 나오는 시가 이 긴숙 시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한 2000 제가 본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얼마 전에 봤는데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한 2000년 넘어서 이제 2010년 되면서 어느 기자가 최소월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긴숙 씨가 최소월의 작품이고 다른 것들을 벨지엄의 용사를 소개하면서 거기에 긴숙 씨도 이제 덧붙여 놨습니다. 이제 드디어 북한에서 또 이제 그렇게 아직까지 나온 건 확인을 못했지만 공식적으로 이 긴숙 씨가 김소월의 작품이 아니라 최소월의 작품임이 이제 북한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것들 바탕으로 유물론 더 나아가자면 아나키즘적인 면모를 날카롭게 짚어내셨습니다. 이 사상과 이념이 소월의 문학 또는 사회활동, 여러 인물들과의 교류관계에 끼친 영향에 대해 더욱 상세한 말씀을 청해 듣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8번 김기진 선생이 이제 이때 가면은 이른바 낭만파의 어떤 문학들 우리가 병적 낭만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서 이제 백조파에서 다시 카프로 신경파로 이제 가는 그 가운데에 또 이게 또 연결되기도 하는 어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나키즘, 막시즘으로 이제 갈려가는 어떤 사상의 혼재들이 이루어지는 시기인데 이때 이제 최소월 선생은 어떤 사상적 교육, 어떤 이념적 교육을 했는지 그 부분도 잠깐 저희가 여쭈어서 이야기를 듣는다면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예, 뒷부분은 간단한 인사말이니까 이걸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질문 3가지 해주셨는데요. 그 발표 취지에 맞춰서 해주셨는데 발표도 외제적인 관점에서 그 최승구 시집을 분석한 거였는데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 자료 집의 이 물질성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문화사적인 그 의미를 좀 넓은 차원에서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인가. 두 번째는 그 문체 역시도 뭐 지금은 이제 한자권, 한문맥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이 문체의 의미를 최승구 개인의 차원이 아니고 그 당시 시대사적인 차원에서 이제 질문해 주셨고요. 마지막도 이제 마찬가지로 최승구의 이 사상사적인 면모를 이 인적 네트워크 차원에서 본다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었을까. 다 중요한 질문들인데 이거를 지금 시간이 한 아무리 제가 많이 드려봤자 3분밖에는 못 드려요. 지금 이미 시간이 많이 오버돼 갖고 이런 중요한 얘기들은 핵심적인 얘기들은 뒤풀이 장소에서 두 분이서 하시고 그 잔잔한 얘기들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이 질문에서 이것만큼은 이 청중들과 공유하는 게 좋겠다. 그거 한 가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텍스트를 보고 최승구를 보면서 1914년 5년에 조선의 지식인들의 위상 위치가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르게 최승구는 매우 세계적인 그 생각들, 시야와 이런 것들을 계속 세계를 향해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제가 그 스케치북 자체가 아마 서양에서 수입해 온 것들 그것을 자기가 거기에다가 이거는 일본 게 아니고 만약에 프랑스 파리에서 온 거야. 거기에다가 나는 지금 프랑스 파리 거에 쓰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감각 그리고 계속 영어 같은 것들을 계속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생경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감각 그 다음에 맨 뒤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기사 그 세계 런던 통신의 기사를 굳이 거기에 뺏겨가지고 조선의 그 연해주로 간 그 조선 고려인들이 지금 1차 세계대전에 동원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기사 이러한 어떤 감각을 계속해서 가지려고 그랬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거. 그 속에서 아직 한국에서는 그때 문체도 언어도 한글도 국문도 제대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주시경 선생이 그거를 통일해 보겠다고 한참 그러실 때 약하고 그럴 때 지금 그 일본에서 그렇지만 자기의 문화적 예술적 감각은 한시와 한문을 배우면서 성장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자국어를 어떻게 그 세팅할 것인가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자의식적 고민 그러고 거기에다가 시와 문학 예술을 어떻게 덮일 것이고 이 내가 하는 조선 문학이 어떻게 세계 문학이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까지 막 뒤죽박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 최승구가 매우 역동적이고 매우 에너지 역동적이고 파워풀하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주목해야지 되지 않겠나.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3.1운동을 지나면서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뭐 질문하신 거에서 야 3.1운동이라고 하는 사건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구나. 김소월과 최소월의 거리. 근데 뭐 저의 추측인데 사실은 김억이 최초의 자유시집인 해파리의 시집을 내면서 한 장에다가 지하의 최승구에게 이 시를 바친다라고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게이오 대학 동문인 동창이고 같이 일본에 유학하면서 시와 문학을 이야기했었던 그러면서 김소월의 스승인 그래서 김정식이 소월이라는 호를 갖게 되는 거를 김억은 이것이 최승구의 호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혹시 그것을 전수한 것은 아닌지 뭐 이런 것 거기까지 저는 상상을 하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김억과 최승구는 같이 학교를 다니면서 같이 학증왕에 글을 쓰고 같이 문학을 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네. 쫓겨났습니다. 네, 그 일부 발표 아주 열정적인 발표와 토론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정택 선생님과 최현식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바로
네, 최주환 선생님의 이광수 육필원고 삼봉인의 집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한 작가고 근대 문학의 처음과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광수에 대해서 새로운 면모를 볼 수 있는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발표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정적으로 발표해 주셨는데, 예. 저는 제가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이게 조금 중간에 실수가 있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PPT를 준비하긴 했는데 그 소장 자료가 너무 귀하고 여러분들하고 생생하게 좀 공유하고 싶어서 근데 자료 사진만 좀 올렸고 발표는 원고를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한국문학관에서 육필원고 처음 대한 게 이제 2002년 2월입니다. 그때 너무너무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그 자료 평가를 의뢰받고 이제 육필원고가 이광수께 맞느냐 이런 걸 이제 평가하는 자리였는데 원고 일부를 일람했을 뿐인데도 이제 삭제, 수정, 개작 이런 흔적들이 너무 분명해가지고 이제 호기심이 정말 바짝 동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삼봉인의 집은 이제 1930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동아일보에 연재가 됩니다. 그리고 35년에 단행본을 내려고 신청을 하는데 검열에서 잘려가지고 출판 불허가 판정을 받고 이게 1941년에 돼서야 이제 단행본으로 출판이 되는데 그때 연재 10회분 마지막 연재 10회분이 통째로 잘린 아주 기형적인 형태로 그게 단행본으로 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육필원고에 그 삭제, 수정 이런 흔적들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가슴이 막 두근거렸던 거죠. 그래서 급하게 그때 당시에는 이게 1941년도 단행본을 준비하면서 이루어진 것이었을 거다. 그때는 일부만 봤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원고를 검토하면서 1935년도의 작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식민지 조선의 출판법은 이제 단행본을 낼 때 일단 두 번의 검열을 거치는데 원고 검열, 사전 원고 검열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과가 되면 납본을 해서 사후 원고 검열을 거칩니다. 그런데 그 자료들 가운데 검열 신청 자료들 가운데 육필원고는 단행본이 나오고 나면 다 검사가 맞춰지고 나면 폐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광수 육필원고 굉장히 많아 있을 법한데 남아 있지 않은 이유가 그건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삼봉인의 집 같은 경우는 35년에 출판 불허가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남아있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건 이제 1935년의 육필원고는 동아일보 연재본이나 41년도 간행된 영창서관 단행본하고는 굉장히 다른 특징적인 양상을 보입니다. 그 특징이 무엇인지, 그게 어디서 비롯되는지, 또 이 육필원고가 우리에게 새롭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런 순서에 따라서 자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필원고의 기본 구성은 일단 기본적으로 연재 당시의 원고 위에 잘 보이시죠? 생생하게 다가오시죠? 일단 첫 번째 자료는 부분적인 삭제와 수정을 가한 원고입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대목을 그 35년도 그 검열을 할 때도 이 대목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동아일보 연재, 그러니까 밑에 원고 하단에 보면 동아일보 안 보이시겠지만 동아일보 출판사 동아일보사 출판부 원고용지라고 인쇄된 원고용지가 사용됐고요. 대개 이제 연재 1회분에 200자 원고지 8매가 할애되었습니다. 예외적으로 청년잡지사라고 인쇄된 원고용지가 있는데 이거 말고 그 원고용지 같은 경우는 당시 그 청년잡지사는 잡지 농촌청년의 발행소 그러니까 조선 기독교 청년 연합회 청년 잡지사를 가리킵니다. 거기에도 그러니까 신문사에 나가서 쓸 때는 원고를 쓸 때는 동아일보 원고지에 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다른 원고지에 쓰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자료는 필체가 확 다른 게 보이시죠? 그 연재 결손을 보충한 원고입니다. 일단 앞에 것은 그 옆에 코쿠요라고 이제 일본어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400자 원고지인데 제가 편집을 저렇게 했습니다. 저 원고지와 두 번째 것은 동광사 원고용지입니다. 아시겠지만 동광의 주필을 지내기도 했죠. 이광수는 필적도 이광수의 것과 다른데 코쿠요 원고용지 같은 경우는 이광수가 그 전체 개작을 하면서 사용한 원고용지입니다. 그래서 그 속표지에 보이는 삼봉인의 집 도 그렇고 나중에 결말 개작 원고도 이제 코쿠요 원고용지에 썼고 이 동광사 원고용지도 같이 쓴 것을 이것도 이제
보충 원고라는 걸 알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흥미롭게도 삼봉이의 누이 이름이 을순으로 나옵니다. 을순으로 나오는데 그 연재본 6필 원고에는 5회분 중반까지, 그러니까 초반까지도 확실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을순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이게 신문 연재본에는 어떻게 돼 있나 찾아봤더니 신문 연재본에는 처음부터 을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광수가 아마도 한 번에 5회 중반까지 썼다가 그 다음에 다시 연재 원고를 이어갈 때 이름을 새롭게 창안을 했거나 아니면 처음 나온다고 생각해서 그 이름을 썼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이제 보충 원고에는 처음부터 확실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충 원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결손 보충 원고들은 단행본 준비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원고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제 결손본을 확인한 뭐 편집자라든가 원고 정리를 도와준 지인이 작성한 것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원고 전면을 이제 삭제한 원고, 부재 원고인데 부재 원고는 여기서 보이지 않지만 6필 원고 연재 22회에서 저기가 보면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연필로 23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여기 연재 33회분입니다. 22회 중반부터 연재 32회 중반까지가 삭제가 되어서 거의 10회분이 삭제가 되는데 그 삭제됐다는 것을 볼 수 있는 흔적입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중간에 이제 줄을 쳐서 이어 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삭제 원고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연재 75회분, 82회분 그리고 마지막 연재분이 이제 82회부터 84회까지 3회분인데 그 중에 이제 82회 마지막 원고부터 84회까지 3회분이 완전히 다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원고가 훼손된데 이건 이광수가 직접 얼마 안 되니까 본인이 직접 보충을 했고요. 그다음 마지막이 이제 보시면 저게 이제 국호요 원고용지라고 말씀드렸던 왼쪽에 있는 게 개작 원고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연재 81회의 7회분 마지막 부분 이렇게 줄로 그은 게 보시는데 이제 삭제하고 그다음에 새로 원고를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게 400자 원고지 9장 분량인데 마지막 장이 낙장입니다. 너무 아쉽게도. 근데 그 원고 분량은 애초 연재본도 3회분이었는데 분량은 거의 유사하고요. 사실 결말도 거의 거의 윤곽이 분명한 것으로 봐서 이제 마지막에 보관 중에 분실된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81쪽에 보시면 연재본과 6필 원고 단행본의 체제를 도표화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그 보시면 특징적인 것은 이제 1회분에 뒤에 설명하겠지만 1회분을 수정했다는 것, 또 죄에서 이제 연재의 10회분을 중간에 삭제한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결말 부분에서 삭제하고 결말을 개작한 원고가 있다는 게 이제 특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도표를 가지고 설명드릴 기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봐야 될 게 이제 그렇다면 이렇게 수정과 개작을 통해서 어떤 내용의 변화가 있었을까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자면 82페이지입니다. 삼봉인의 집은 이광수의 군상 3부작 가운데 마지막 작품입니다. 이광수는 이들 3부작을 일컬어서 이제 1930년대 조선의 기록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당대 현실을 사실적이고 입체적으로 조감하는 역량면에서 보자면 3부작 중에 가장 뛰어난 작품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재본 삼봉인의 집 같은 경우는 이제 1920년대부터 이미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었던 동양척식 주식회사, 일본 농민 이민 장려 정책이 그 조선 농촌 사회를 붕괴를 초래한 현실을 배경으로 합니다. 게다가 이제 삼봉인의 집의 연재가 시작된 1930년의 가을은 유례없는 풍작, 굉장히 대풍이었지만 거꾸로 이게 미가의 대폭력을 그 산미 증식 일본하고 연동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폭락을 초래해서 조선의 농촌 경제의 붕괴가 가속화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만주로 가는 이민들이 늘어났던 시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배경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떠나는 길이라는 장제목 하에서 이제 연재 첫 회분이 고향을 등지고 길을 떠나는 삼봉인의 집 식구들을 초점하면서 시작된 연재본은 이런 당대 농촌의 현실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앞에 보여드렸던 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이 자료 1회 부분을 그 인용문을 눈으로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줄을 그은 부분이 이광수가 삭제한 부분입니다. 삭제하고 이제 수정을 한 대목인데
삭제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연재본에서는 소작하던 땅에 이제 경매로 동척에 넘어갔다는 사실, 또 동척 농장에 된 땅을 경작하게 된 일본 이민들 10여 호에 몰려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제 땅을 잃게 됩니다. 그 삼봉이뿐만 아니라 삼봉이네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다 삭제되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으로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다 삭제되거나 수정되고 있어서 삼봉인의 식구가 간도로 떠나게 된 이유가 이런 동척이나 일본 이민 문제하고는 무관한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뭐 일본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서술, 뭐 일본인이나 일본 관리, 경찰 비판 대목들은 다 삭제되었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83페이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연재 22회 중반에서 32회 중반까지 10회분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제 만주로 떠나기로 하는데 중간에 이제 노참사라는 사람이 농사지을 땅과 집을 주겠다. 그러니까 누이 을순을 이제 보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동네에 정착하기로 하는데 이제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니까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행을 휘두른 끝에 이제 야반 도주를 합니다. 식구들을 데리고. 6필 원고가 삭제한 원고는 그 다음 대목부터인데 이 대목이 바로 당대 식민지 사법지대 불공정함, 불합리함을 작심하고 비판한 대목입니다. 이제 삼봉이 노참사에게 이제 누명을 쓰고 이제 죄명을 뒤집어 쓰고 이제 검사국으로 압송돼서 2심이 넘겨지는데 그때 다루어지는 내용들이 이제 지주계급이나 공직자에게 호의적인 경찰과 검사국 그리고 치안유지법이나 재령 위반 등 정치범이 넘쳐나는 그 식민지 사법지도 현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려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흑에서도 이제 보이는 대목인데 이제 이런 대목들이 다 삭제됨으로써 생긴 일은 어떤 일인가 하면 삭제됨으로써 이 사건은 그냥 단순히 아름다운 농촌 처녀, 색을 선하는 지주, 탐하는 지주의 대립. 또 법정에서 또 이 부분이 굉장히 부각되는데 처녀성 검사를 합니다. 아니었다는 걸 그걸 무죄 입증 그런 대목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제 탐정 소설적인 흥미를 가진 이야기로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그 바뀐 대목이 이제 후반부 서사에서의 삭제와 개작은 삼봉인의 집의 운명을 바꿉니다. 바꿀 정도로 개작 서사의 흐름 자체를 바꿔놓고 있는데 이제 간도로 가고 나서 황무지를 열심히 개관하지만 땅을 다 뺏기고 그래서 결국 중국인의 돼지몰이꾼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데 삼봉이가 그 돼지 팔러 갔다 와서 이제 돼지 판 돈을 도적을 맞습니다. 근데 주인이 중국인 주인이 이제 조선 공산당과 연루되었다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이제 순경청에 갇히게 되는데 이 대목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당시 이제 간도 지역에 기반을 둔 조선 공산당에 잇따른 무장봉기가 제만동포 사회에 초래한 문제를 우회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당시 그 만주의 한인 사회주의자들은 1928년 12월 코민테른이 제기한 일국 일당 원칙에 따라서 중국 공산당에 대거 입당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당시에는 이제 내전 중이었고 그 만주의 군벌인 장시혜랑 같은 경우는 국민당 정부 쪽에서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산당 토벌 명목하에서 이제 조선인들도 다 대거 이제 수색 검거하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당대 신문에 계속 특필이 됩니다. 특필이 되고 당시가 이제 이광수 편집국장 체제였는데 관련 기사, 사설, 특파원 취재 기자 등을 통해서 이제 이 사건의 향방을 예의주시합니다. 물론 이제 삼봉의 의적단은 이들 무장 공산 공간을 무관하게 그려집니다. 그냥 단지 그 연루됐다는 누명하고 해서 이제 우회적으로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중국 관원의 대대적인 탄압의 결과를 초래한 점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아니라 절정에서 그래서 정반대의 결론, 그 조선 동포를 도우려던 뜻이 정반대의 결과를 낳자 혼란에 빠진 삼봉을 초점화하고 여기 이제 류정석이라는 사회주의자를 등장시켜서 이제 개인을 넘어서 제도와 싸워라 이런 권고를 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개인을 넘어서 제도와 싸운다는 것을 이제 민족 단체로 싸운다는 개념으로 이제 민족의 발견에서 그 해결책을 찾고 있는 방향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재본 같은 경우는 이제 당대 그 제만동포의 문제에 대해서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적극 개입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육필원고의 삭제와 개작은 이를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고 추상화하는 결말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84페이지 마지막 대목 보시면 이제 아예 그 삭제가 아니라 그 첫 대목에서부터 의적단이 아니고 더 이상 산 속의 도적굴에서 편하게 잠들지 못한 삼봉의 모습을 초점화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개작 원고가. 그러니까 삼봉은 더 이상 당당한 의적의 모습이 아니고
이제 뭐 사람을 죽이고 집에 불 놓고 재산을 빼앗고 그래서 이제 관병의 습벽에서 자유롭지 못한 처지이고 또 죄의식으로 언제나 마음이 편치 않은 상황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삼봉은 이제 더 이상 죄짓지 말고 땅 많고 사람 없는 곳에 가서 농사짓고 살자라는 누이의 말에 이제 마음이 좀 흔들리는데 굉장히 좀 특이한 것은 이제 이때면 1935년이면 이제 만주국이 32년에 세워지기도 했고 그냥 만약에 이제 당국의 그 의도를 따라서 순순히 개작을 했다면 그냥 새 삶을 살았다 새로운 땅에 가서 이렇게 결말을 내도 좋을 텐데 특이하게도 이제 그 단란하게 농사짓고 사는 가족들의 모습을 그리면서도 그 속에 자기가 없다는 사실에 이제 굉장히 고독해하는 모습 뭐 그런 방식으로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수정 삭제 개작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진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이 자료 자체가 의미가 있을 것이라서 시간이 괜찮아? 3분 안에? 예, 그래서 그 원고 추정의 근거는 도표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이제 일단 첫 번째 원고 수정이 서로 다르다는 거, 양상이 서로 다르다는 거, 두 번째 그다음에 월보라고 제가 얘기했던 네 번째 항목을 보시면 이제 순경청에 잡혀갔다가 탈출을 하는데 동기들이 경관들을 도끼와 낫으로 때려 죽이고 총검을 뺏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것을 약탈하고 우리는 이제 이 사람들 우리를 착취한 사람들과 법에 복수해야 돼 뭐 이런 거 외치는 대목이 있는데 이 대목이 그대로 있습니다. 유필원고에. 그래서 이거는 41년도 판본이 아니라 35년도 판본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검열이 거쳐진 이후에 이 부분이 다 삭제된 상태로 단행본이 만들어졌고 단행본에서야말로 이제 마지막에 삼봉은 새 삶을 살았다. 순경청 탈출해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형적인 형태로 단행본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조금 강조를 하고 싶은데 기존에는 단행본을 얘기할 때 단행본의 검열 자체가 저자가 만주국의 이데올기를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저자 검열의 상태라고 이제 저자 검열에 의한 것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유필원고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 수정과 개작의 양상이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서 그 86페이지의 그 인용문 보시면 유필원고 같은 경우는 저자가 수정하고 삭제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 있게 했다면 두 번째 그 단행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소한 문제가 되는 대목만 뭐 이렇게 단어를 바꾼다든가 표현을 바꾸는 방식으로 굉장히 사소하게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대목은 무마하는 표현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뒷부분을 완전히 그냥 삭제해버렸 35년도 판본은 세밀하게 나름대로 작가의식에 기반해서 개작을 행했다면 연재본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삭제하는 방향으로 갔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 41년도 단행본 준비 과정에서 이루어진 삭제와 개작은 연재본을 토대로 출판사의 편집자가 주도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자 검열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당대 국가의 검열의 내용이 있었고 거기에 맞추어서 그 단행본을 준비하고 있었던 출판자본의 요구가 더 많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유필원고가 단행본 준비 작업과는 무관하다는 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그 지난 세월에 대한 회한 무상감에 휩싸여 있는 결말 이 대목이 1934년, 35년 무렵에 이광수의 개인적인 환경, 개인적인 맥락을 좀 반영하고 있다는 점 그런 것들로도 또 이게 1935년도의 판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적 가치라고 얘기를 하자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필원고는 되게 폐기되었기 때문에 남아있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검열을 거친 유필원고가 남아있는 게 그 손에 꼽습니다. 한 4-5편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또 2개는 현재 실물 확인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희유성만으로도 위상과 의의가 굉장히 상당하다고 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재본이나 단행본과는 다른 굉장히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한국문학관이 이제 유필원고를 이제 수정하게 됨으로써 이제
일제 강점기 삼봉인의 집은 이제 판본이 4개가 됩니다. 연재본 같은 경우는 1930년대 조선에 충실한 기록이고자 했던 그 1930년대 초반의 연재본이 있고, 그다음에 이 중반에 이제 사회적인 개인적인 암울 속에서 삼봉의 기관 운명에 관한 서사로 변형을 겪은 육필원고, 그다음에 이제 당국의 검열 지침과 출판자본의 이해가 맞물려서 연재 후반부 10회본이 통째로 잘려나간 41년의 납본 검열본. 이제 그러니까 얘는 통과됐기 때문에 저기 밑에 도장들 보이시죠? 그 수납을 했고 검사를 했고 이제 도장들이 쭉 다 적혀 있는데, 이제 영창 1941년에 단행본은 출판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검열본이 총독부 도서관에 소장이 되었고, 그 육필원고 같은 경우는 출판 불허가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남게 되었고, 그다음에 한 가지 판본이 더 있습니다. 저 검열본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그냥 되는데 이게 유통본입니다. 유통본에는 이제 복자들이 보이는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얘네들은 이제 덧붙 그 일본 같은 표현은 뭐 일본 내지로, 일본어는 국어로 이렇게 이제 덧붙여서 있는 게 보이시고요. 저 부분도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된 것들은 붓질 복자를 해서 이렇게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수의 판본들은 이제 1940년대 한국 문학의 존재 양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지요. 게다가 이 시기를 관통해서 검열을 둘러싸고 벌어진 그 국가 권력, 출판자본, 작가 간의 긴장 관계를 살피시는 자유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 육필 원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판본들의 계보, 검열의 역학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제 향후 과제로 삼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몸이 편찮으신데 발표 잘 들었고요. 그 최주환 선생님이 강조하시고자 한 바는 사적 기록물이 이제 발굴됨으로써 그 연재본, 신문 잡지에 최초로 연재됐던 공간됐던 연재본과 단행본 사이에 교정본이 있기 때문에 고전문학 연구자들처럼 현대문학 연구자들도 이본 연구에 더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의미의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장문석 선생님의 토론 듣겠는데요. 지금 토론문이 거의 발표문 수준이에요. 앞에 고전문학 그거와 비교해 보면 그래서 짧게 우리 장문석 선생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어서 간결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를 받은 장문석이라고 합니다. 최주환 선생님 발표를 통해서 새롭게 발굴이 된 육필원고 삼봉인의 집에 어떤 이제 경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출판 불가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원고가 남아있는 역설적인 상황 안에서 정말 이제 이 육필원고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삼봉인의 집의 어떤 자료적 가치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뜻깊은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육필원고를 보진 못했지만 이렇게 이제 발표문을 보는 것만으로도 연구자로서 굉장히 여러 가지 즐거운 상상들을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토론문에 적어놨는 것은 사실 질문, 좀 엄밀한 학술적인 질문이라기보다는 연구자로서 이 발표를 읽으면서 제가 들어서 상상의 기록에 좀 더 가깝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청하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은 육필원고 1935년 본과 41년 단행본 사이 어떤 거리입니다. 내용이 바뀌고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당시 식민지 시기 검열의 어떤 낙차들, 시대적인 차이 같은 걸 좀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육필원고가 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좀 남아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육필원고의 어떤 소장을 통해서 삼봉인 집 같은 경우에는 육필원고 그리고 이제 신문 연재본, 단행본이라는 이제 판본을 이제 좀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광수라는 작가의 글쓰기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상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김동욱 선생님께서 이마정의 어떤 서사적인 어떤 불균형, 그런 이제 구조적인 어떤 차이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삼봉인의 집에도 그러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것을 93쪽 표에다가 이렇게 좀 제시를 해놨는데요. 요 표랑 이제 선생님의 발표문들을 좀 이렇게 좀 교차하면서 보다 보면은 예컨대 이광수는 신문에다가 어떤 연재분을 넘길 때 얼마큼 써서 넘겼을까? 혹은 이제 이광수가 한 번에 생각했었던 한 챕터의 표준적인 분량은 무엇이었을까? 약간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상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물리적인 판본은 이제 4가지인데요.
근데 지금 94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광수가 제시했었던 신문 연재전의 구상도 있기도 하고 출판 경찰월부에 실려 있었던 경계들도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거의 한 6개 정도의 어떤 판본 혹은 일부 정보들을 우리는 이제 삼봉인의 집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지게 됐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좀 어떤 상상들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더욱 이제 연구자로서 굉장히 즐겁게 이번에 토론을 준비할 수 있었고 앞으로 또 다른 작가나 작품으로도 이러한 이제 즐거운 상상과 논증을 열어가 있으면 좋겠고 국립한국문학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훌륭한 토론이 네, 실망을 안 시켜 주시는군요. 기대했던 대로 그 여러 가지 질문하셨는데요. 그 앞에 앞선 발표처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심으로 짧게 마무리해 주시고 이후에 저녁 식사 자리나 어떤 또 개인적인 자리에서 정보들을 교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검열범위의 시대적 차이에 관해서는 육필원고 단행본뿐만 아니라 연재본까지도 포함해서 이제 텍스트를 통해 확인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육필원고의 행방과 관련해서 저도 굉장히 궁금한 대목인데 다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림은 이렇습니다. 이제 한성도서에서 단행본 간행이 실패로 돌아간 후에 돌려받은 원고는 출판사가 소유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당시에 단행본 출판의 경우 저자에게 얼마간의 인세를 미리 지불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이제 그런 만큼 출판 불허가 판정을 받으면 출판사 쪽에 이제 경제적 불이익이기 때문에 그 원고를 자기들이 소유하겠다. 나중에라도 팔기 위해서라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지만 아마도 출판 불허가 후에 한성도서에서 원고의 소유권을 주장했고 이후에 영창서관 측에 저작권을 넘기는 것으로 당시 불이익을 상쇄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육필 원고는 이제 삭제 분량도 상당하고 이미 불허가 판정을 받은 터라서 이제 영창서관 측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연재본을 가지고 작업을 하자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고 이 과정에서 그 육필 원고는 그 기존의 그 한성도서 쪽의 편집자나 원고 정리를 도와준 지인의 손에 남겨진 게 아닐까. 제가 그 육필 원고 행방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은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이제 이광수의 글쓰기 리듬에 관한 것인데 제가 이제 발표에서 연재 초기에 5회분 원고를 한꺼번에 썼다고 추정한 것은 이제 이름이 갑자기 중간에서 바뀌었기 때문인데 이광수의 달필은 워낙 유명합니다. 그 무정의 경우는 연재 76회분, 그러니까 전반부를 한 열흘 만에 다 씁니다. 밤도 잠도 자지 않고 그래서 이게 가능한 추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동아일보 편집국장 시절에 이광수는 신문 연재 원고는 주로 마감 직전에 1회분씩 썼다고 합니다. 이제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신문사 출근하면 주요 기사 살피고 문제되는 거 없는지 그다음 소설을 한 편씩 쓰고 부득이하면 뭐 사설도 쓰고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사파가인 이상범의 회고도 남아 있습니다. 그이는 대개 신문 소설은 편집국장 책상머리에 앉아서 마감 얼마 전부터 쓰기 시작했다 뭐 이런 그리고 게다가 슬슬 한 번도 막히지 않고 뭐 한 번의 가필도 없이 썼다 이런 회고도 남아 있고 그래서 연재 리듬과 분량을 고려해서 7회분 한꺼번에 썼다든가 뭐 연재 육필원고 작업 당시에 연재 7회 전후를 장편소설 하나의 장의 길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지금 계속 식사에 쫓기고 있어서 그게 이제 중요한 시기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갖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발표 하나 남았는데요. 이제 한국 현대문학에서 가장 문제적인 작가죠. 이상의 그 육필 원고를 가지고 그 경북대학교의 김주연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경북대학교에서 재직 중인 김주현입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충적인 사항은 이따 그 질의에 답변하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 발표 요지에 일단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제가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제대로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은 발표 요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조현원 선생님이 갖고 계시던 이 유고 노트가 이번에 이제 그 국립한국문학관에 기증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도 물론 이제 그 저자 논의가 있었지만은 이 자료의 어떤 가치를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이 자료가 과연 이상의 이 유고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이 논란이
피할 수 없게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규명이라는 게 이제 뭐 자칫하면은 그 본전도 안 되는 어떤 그런 거가 되고, 이게 만약에 또 이게 그 이상 유고가 아니라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상 전집을 냈기 때문에 엄청난 이 비난의 화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여기 이제 이 자료를 몇 개 보시면요, 맨 첫 번째 거는 요거는 이제 그 제 4호 시제 5호 오감도인데 지금 어디 있냐면은 영인문학관에 있습니다. 영인문학관에 있고, 요거는 그 제가 보기에는 그 이 처음 이상 선집을 만든 분이 김기림입니다. 김기림의 필체하고 이걸 대조를 했더니, 이건 김기림이 이상 전집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베껴 놓은 거고, 그 조선중앙일보에 있는 것과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 선집에는 실리지 않았습니다. 요 뒷면에 이제 그 산호장 출판사의 원고라는 표시가 있다라고 이 원고를 본 그 김종욱 선생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영인문학관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두 번째 것도 이상 6필 원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영인문학관에 있습니다. 이거는 그 일문시들인데 이게 한 40페이지 정도 되던가요? 이거는 제가 이 민족문제연구소에 임종국 선생의 어떤 그 필체하고 어떻게 비교를 했었는데, 글은 쓰지 않았는데 임종국 선생이 이상 전집을 만들기 위해서 베낀 원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그 하단의 거는 임종국 선생님이 이제 그 이상 전집을 내면서 이게 이상의 친필이다라고 해가지고 그 일문시 9편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그 사진첩에서 나왔습니다. 그걸 9편 실어놨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는 이제 이게 그 이상의 편지다라고 소개가 됐었는데, 요거는 이현욱 지하련의 편지인 게 이제 규정이 됐고요. 근데 이 자료들을 왜 제시를 했냐면은, 이 우리가 어떤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자료가 오염이 되거나 아니면 잘못된 자료를 갖고 연구를 하면은 그 결과마저 어떻게 보면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일문유고가 뭐 어떻게 보면 한양대의 그 이연복군을 통해 가지고 이제 조현 선생님한테 이르렀고요. 조현 선생님이 이제 이게 이상 유고다 해서 이 1960년부터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들어온 자료는 이따 토론문에도 나오는데 그 전체가 아니고요. 뭐 AR라든가 몇 편이 빠져 있습니다. 아마 낱장으로 된 것들이 빠져나간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이상의 일문 유고가 많았다라는 거는 마지막에 보면은 그 잔고만 해도 수백 건 넘는다. 임종국 선생이 그 전집을 만들면서 이렇게 이미 썼습니다. 그게 이제 누가 갖고 있었냐? 변동욱이라는, 그러니까 변동님 그 이상 마지막 부인의 어떻게 오빠였죠. 그분이 갖고 있었는데 뭐 연락이 안 된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6.25 때 그분이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자료가 발굴됐는데, 조현현 선생님은 필체가 이미 그의 전집 속에 발표되어 있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이제 가장 중요한 근거가 이거였는데, 여기에서 필체가 전집 속에 들어있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했는데, 이 전집 속에 들어있는 이거는 바로 이 왼쪽 하단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그 저도 옛날에 이제 시험지를 그 학생들한테 이제 나눠줄 때 그 아마 지금 젊은 분하고 이 나이 드신 분하고 그 나눠진 분 그분일 텐데요. 기름종이에다가 글씨를 써 가지고 그걸 이제 그러니까 철필로 쓰죠. 그래 밀어 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사진이 아닙니다. 이상의 유고를 직접 누군가가 기름종이에 어떻게 보면 써 가지고 그걸 실은 겁니다. 여기는 두 가지 필체가 드러나고요. 그래서 이상의 필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현현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이 원고하고 어떻게 필체 같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일종의 뭐 이 잘못된 자료를 갖고 비교를 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원고의 저자라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 있습니다. 이걸 증명을 아무리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저자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뭐 잘못 어떻게 보면 접근하더라도 그 저자가 바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반대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오늘 본론인데요. 여기 맨 첫 번째에 있는 게 이제 낭랑파라에 남긴 엽서인데요. 여기 보면은 그 이상돼 가지고 이제 요거는 그 이어령 선생님이 가빈출판사에서 이상 전집을 내면서 사진으로 실었습니다. 지금 이 자료 어디인지 모르겠고요. 두 번째 자료가 이번에 이제 그 이상 6호로 이 기증된 자료이고요. 세 번째 자료가 전원수첩이라는 이 번역 줄 르라느의 어떤 책 번역집 속표지에 이제 이상이 그린 겁니다. 네 번째가 이 박태원의 방명록 결혼식 방명록에 이제 이상이 쓴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잘 어떻게 보면 보셨으면 싶은 게요. 여기서 쓰겠습니다. 저는 이상 쓰면은 저렇게 씁니다, 그냥. 그런데 자. 제가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왔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목자는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상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목자는 우리가 대개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는 지금 자, 처음에 보시면은 저도 뭐 단재 연구 때문에 단재 서예가 가짜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걸 규명하면서 이제 서체를 연구했는데 서체는 이 자체와 이 또 어떻게 보면 자획수 그다음에 좌획순 이런 걸 따져야 되는데 맨 첫 번째 거는 이 경성 고금 앨범에 있는 이상이 쓴 거가 확실한 그건데 저기 보면 이 첫 번째 이 이자에 글자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좌하 우상 요런 때 대부분 한자 이렇게 씁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요. 이렇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글자를 쓰면서 여기에 힘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눌러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 자자도 뭐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보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요거 하고 요거 비교해 보시면은 이거 네 번째는 어느 거냐 낭랑파라 서명인데 낭랑파라의 글도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일단 이 자자의 어떤 형태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끝 부분에 이 힘을 주었다라는 걸 이 붓을 하면은 누르면은 이렇게 진해집니다. 여기도 진하죠, 그죠? 여기 이 자는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 이렇게 하고 올라와서 다시 이 굵은 거는 두 번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는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 눈목자를 썼는데 요 형태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근데 왜 지금 이게 중요하냐면은 불행한 계승의 자료 자체가 누군가에 오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뒤에 누군가가 이 글자를 써 넣을 수 있다라면은 이거를 지금 이 글체하고 다르다라고 누가 간주를 한다라면은 이거 오염된 자료가 됩니다. 근데 오염된 자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이 이상이 8팔자로 쓰고 그다음 이렇게 써가지고 해가지고 이 남목재를 썼는데요. 마지막에 이 꼬리가 있는데 여기에 힘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그 강조된 게 힘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사실을 통해 볼 때 이건 오염된 자료가 아니고 이거는 이 시기가 불행한 계승은 1935년 그다음 세 번째 거 이 낭랑파라 이 자화상은 뭐 이거는 1934년도에 이 그 번역된 그 책이고요. 그 다음에 낭랑파라 서명 박태홍 결혼 방명록 요것도 1935년이던가요? 뭐 하여튼 이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세 개가 나왔는데 이 어떻게 보면 필기구는 다르지만은 같은 특징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또 어떻게 보면 확실한 거는 여기서 지금 보면 이게 각도가 일자로 딱 썼는데 여기는 조금 어떻게 보면 기울어 있습니다. 여기도 조금 이쪽 기울어 있죠, 그죠? 상자도 지금 여기에 맨 밑에 썼는데 이것도 이렇게 기울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특징들이 누군가가 조작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이 상자가 나오는데 작품 속에 이제 그 불행한 계승의 상자가 나오고요. 이건 또 첫 번째 방랑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상 처음에 발표된 환식이라든가 봉별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정인택이 문장 39년 7월에 그 미로라는 소설 쓰면서 이상이 이런 내용을 썼다라고 여기 알려놨는 내용이 여기 일문유구에 이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대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이상이 죽고 이제 그 저걸 했죠. 그러니까 그 이상하고 그다음 김주영하고 합동 그 뭐라 그래야죠? 어떤 뭐 추념식 그거 할 때 이제 변동욱이 저걸 보았는데 그 사회를 보았는데 자기 그 문종혁을 소개하면서 상해 초기시를 읽으면 혁이라는 인물이 실존 인물이 많이 상견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게 1931년 이번에 발견된 유고라는 거고요. 또 이 작품이 어떻게 보면 이상 작품일 거라고 알 수 있는 게 이상의 그 백부의 어떤 사망일이 나옵니다. 1932년 5월 뭐 4일인가 뭐 하여튼 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이 혁으로부터 발을 자르다라는 내용이 다시 이 이상의 그 첫 수필 혈서 상태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이 연결 자체를 조작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 낭랑 제일 그 이 낭랑이 걸렸다라는 저거 하고 이 뭐 그러니까 뭐 낙서라고 해놨는데 낙서하고 불행한 계승의 내용이 어떻게 같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이상이 조광에 이 서망율도를 이 썼는 게 36년 3월에 발표했는데 향방의 풍토는 모발 갖다 건드리면 새빨개진다. 이게 이제 이번 1분 노트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뭐 등등 해가지고요. 여러 어떻게 보면 그 밖에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 이걸 이상의 유고로 볼 수 있는 이유가 필체가 일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검은색과 파란색 잉크로 쓰여졌는데 그게 한 사람의 필체고 두 번째는 이 글자를 교체하거나 지우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누군가가 필사했다라면은 고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창작 원고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이 이상이라는 저자 표지를 명백하게 남겼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상이 다른 어떻게 보면 아까 뭐 이 자화상의 그림에도 일부러 이상이라고 남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날개라는 작품에 그림이 이상이 두 개 그렸는데 거기도 그 YISANG 이걸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인택의 진술 아까 보았고요. 문종혁의 증언 또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상과 변동이 임종국의 증언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상 전후 원고와의 어떤 관련성들을 참고하건대 이거는 이상의 자필 원고임이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것이 갖는 어떤 자료적 가치는 이상의 육필을 확인했다라는 점 이거는 오염되거나 잘못된 자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자료를 통해 가지고 앞서서 네 가지 자료가 과연 이상 것인지를 오히려 뒤집어 논의할 수 있는 어떤 이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일문육으로 인해 가지고 더 정확한 원전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문육오가 나중에 이제 창작 원고로 들어오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상의 창작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 창작의 어떤 토대로 활용됐다라는 점에서 그 가치는 충분하다라는 점이고요. 영구적 가치로는 일문육오를 통해 가지고 어떤 번역본 여러분이 번역했는데 심지어 두 사람이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이 번역본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작품들도 번역이 과연 정확한지 오역이나 의역은 없는지 등을 살필 수 있게 됐다라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일문 노트의 유고는 이상 원전으로서 가치가 있으며 원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한편으로 그 이상 연구의 어떤 그 심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어떤 자료이고, 그래서 이 자료가 연구자들한테 공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주현 선생님 매우 흥미로운 발표 드렸는데요. 예, 사적 기록물 이 세 번째 발표에서는 자료의 진위 여부가 매우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다. 그거를 이상의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제 송민호 선생님, 홍익대학교의 송민호 선생님 토론 듣겠는데요. 홍익대학교 국문과의 송민호입니다. 제가 이게 사실 제가 이상에 처음 입문하게 된 것은 김윤식 선생님이 펴내신 이상 소설 전집이었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이상을 공부하기 시작한 것은 김주현 선생님이 펴내신 이상 전집을 통해서였는데요. 서문을 보면 서문의 이상에 대한 어떤 절절한 애정과 그리고 이상 텍스트에 대한 어떤 태도,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대문학에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정밀하게 보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근대 금석학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저는 계속 깊은 감명을 보면서 선생님의 발표를 선생님의 작업들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이제 그리고 사실 이상 일문 노트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계속 보고 싶어했던 것인데 이번 기회에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 열람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근데 한국문학관에 감사를 일단은 드리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개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발표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단단하고 치밀하게 논리를 전개해 나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서 제시되지 못한 시간 관계상 제시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이상 일문 노트에 4가지 정도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는 진위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진위, 이것이 과연 이상이 쓴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문제일 것이고, 두 번째는 완전성의 문제인데요. 이 지금 문학관에서 입수하신 이 노트가 원래 처음 조현 선생님이 갖고 계셨던 입수하셨던 그것이 그대로 지금까지 놓여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될 것이고요. 세 번째 문제라고 하면 저는 역시 배열과 순서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 62년도에 김구영 선생님께서 이제 보신 것들을 보면 이제 주로 날짜 거기에 이제 노트에 보면 날짜들을 주로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대략 1931년부터 1935년 정도까지에 걸쳐서 이렇게 연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이제 아마 연도 순서대로 정리된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현대문학에 발표되고 또 이제 나중에 문학사상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러면서 또 새로 재조립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사이에 김수영 선생도 번역을 하셨고, 작가 김수영도 번역을 했고, 이제 번역을 하면서 이것들을 하나의 작품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이후에 아마 아까 마지막에 제시해 주셨던 어떤 이 이상 일문 노트를 어떻게 향후에 어떤 의미로 우리가 볼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후에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로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진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아까 두 가지로 분석을 해주셨다시피 필적의 문제와 또 내용적인 어떤 연관성의 문제에 의해서 이것이 이상이 쓴 것이 확실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딱 한 가지만 약간 제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이상이 이것을 왜 썼을까라고 하는 문제,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써서 갖고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김주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것이 창작을 위한,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안에 보면 쓰다가 고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보면 창작을 위한 것이 아닐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창작이라기보다는 이게 그 연도가 한 5년 정도로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이미 썼던 것을 깨끗하게 옮겨 써서 무언가 다른 목적의, 35년이라면 아마 그때 이제 청문사에서 일을 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새로운 계기를 통해서 이것들을 소개하고 보여주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약간 그런 의미를 들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를 보면 이 노트를 보면 노트에는 그 아까 말씀해주신 그 검은색 펜과 파란색 펜 두 가지가 이제 가장 메인이 되는 핵심에 놓여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갖고 있던 사람들이 연필로 낙서를 하기도 하고 또 만년필로 낙서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둘은 이제 사실은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뭐 어니스트 헤밍웨이에 대해서 이렇게 한 점 써놓은 것도 있고, 또 제임스 게일이 번역했던 구운몽에 대해서 막 써놓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데, 그 사이에 이상이 고쳤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 사이의 지점에 확실하게 낙서인 걸로 판명되는 것과 이상이 쓴 것으로 보이지만 이상이 가필했을 것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지점들도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저도 이제 이번에 열람을 하면서 그것들을 보면서 그 전까지는 김유 선생님이 그 사진으로 찍어 놓으신 굉장히 조악한 것만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혀 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그 노트에 들어 있는 굉장히 다양한 층위의 어떤 그 액티비티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분리하고 이렇게 빼내고 배제하고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지점들이 조금 궁금했고요. 또 그리고 그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앞서 아까 이게 몇 가지, 그러니까 완전성의 문제에 대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게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처음에 이제 1960년 11월에 현대문학에 발표되기 시작해서 현대문학이 한 5번 정도 발표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한참 시대를 옮겨서 그 조현 선생님이 돌아가신 뒤에 이제 문학사상사에서 이렇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없는 걸 보면 현대문학에 발표된 것들이 좀 사라진 걸 보면 아마 번역자한테 갔다가 현대문학사에 와 있던 것이 이제 그대로 조현 선생님한테 반환되지 않고 이제 그대로 이제 문학사상사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런 문제들에서 이것들을 우리가 지금 흔히 그 이상의 작품 중에서 무죄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무죄라고 하는 것들을 과연 지금 우리가 이 노트를 어떤 식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이거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혹시 보시면서 그런 전반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약간 그런 거에 대한 해안을 좀 전해주시면, 그러니까 후학으로서 감사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하겠습니다. 네, 그 질의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자료를 앞으로 어떻게 이제 수습하고 정리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의견을 물어주신 게 오히려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저보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후학자들이 담당해야 될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이 창작노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그냥 두루뭉술이 가지고 앞뒤 그거 같이 연결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발굴이 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여사님이 스님의 사모님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 단상해 가지고 남아 있던 거를 이제 번역해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번역해서 발표한 게 전체는 아니고요. 거기 빠진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 아까 이제 자료가 좀 어떻게 보면 흩어졌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대문학관 장충동에 있는 거기에 AR가 있는 거를 내가 진작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말고도 몇 개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자료를 수습하면서 이제 제목이 없는 걸 무죄라고 많이 넣었고, 또 이제 정확하게 이 내용을 알 수 없으니까 선생님 발표하신 것처럼 소묘 선생님이 이제 미리 발표를 한번 했었는데, 월원 1등랑 여전준이가 월원 1등랑하고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한참 떨어져서 내용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월원 1등랑이 같이 붙여 가지고 이제 이 시로 어떻게 보면 간주를 하고
뭐 번역도 하고 이제 전집에도 실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게 일부였고 따로 떨어진 거는 아마 그 이상의 창작일 가능성이 큰 그런 어떤 원고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런 부분하고 제가 또 이번에 들어온 69면이었던가요? 거기 원고를 보니까 번역이 덜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연구해야 되고, 그리고 제목은 이 번역자들이 필요에 의해 가지고 이제 뭐 무제니, 단상이니, 특히 단상 같은 게 이것저것 막 모아놨더라고요. 그리고 단상에도 빠진 내용들도 많고 해서 연구자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정리하고 다시 어떻게 보면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조금 전에 이제 그 검은 잉크 그다음 파란 잉크 말씀하셨는데 그 말고도 이 반구대 암각화를 설명하면서 맨 처음에 이제 고래 그림 같은 걸 그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이제 짐승 그림 그리고 뭐 2, 3차에 걸쳐서 반구대 암각화가 형성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어떻게 보면 일본 이 노트 6호에도 그 민노트가 있고요. 민노트는 이제 그 이상이 썼는 글씨들이고요. 그 위에 뭐 연필로 쓴 것도 있고 아니면 또 이 그 뭐 펜으로 쓴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민노트를 배제하고 살피면은 뭐 이상의 어떤 원고인 걸 정확히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31년부터 35년까지 이제 쓴 글이 거기 뭐 쓴 날짜를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노트로 어떻게 보면 묶인 게 있고 또 낱낱장으로 있는 게 있는데 임종국 선생의 표현을 빌리자라면은 그리고 조인원 선생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이게 전체의 10분의 1밖에 안 됐답니다. 뜯어가지고 화장지로 쓰다가 가져온 거이기 때문에. 근데 다시 이 저기 그 전집을 만든 임종국 선생은 그 한 권이 10분의 1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총 10권 정도가 있었는데 그거는 자기도 알고 있었고 자기도 그걸 그 전집 발간을 위해 계속 노력했는데 못 찾았다. 변동국이 연락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단은 뭐 이 6.25 때 행방불명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아있는 거는 100분의 1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낱장들이 어디에 그러니까 이 뭐 하여튼 한 권에서 나왔는지조차도 지금으로서 정확치 않은데 그리고 또 이 뭐 그 검은 잉크와 파란 잉크가 좀 떨어져 있었죠, 그죠? 이런 부분들은 그 앞으로 연구자들이 이 페이지도 이게 뭐 그 철해져 있는 거는 페이지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그 뭐 앞으로 연구자들이 그 같이 노력해 가지고 이 정리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네, 그 이게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리고 시간을 아껴 주셔갖고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혹시 플로어에서 이상 문제적인 또 작가이기도 하고 오늘 발표도 문제적이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흥미로웠는데 혹시 2부 순서 뭐 다른 발표 관련해서도 네, 혹시 폐회사 대신으로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아버지 갖고 계셨던 자료가 이렇게 빛을 봐서 여러분들에 의해서 연구되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요. 저희가 이 자료 말고도 문학관에 드린 그 문인들 유필 원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늘 숙제 같았거든요. 이것들을 어떻게 보존할 건가. 아버지가 잘 보존하셨던 걸 저희가 한 40여 년 갖고 있으면서 마음이 늘 무거웠는데 문학관에서 그 숙제를 가져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료를 이 국립한국문학관에 기증해 주셔서 그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구자로서는 그런 자료를 발로 어떻게 보면 뛰어다니면서 찾아야 되는데 저도 이번에 이 자료가 들어왔다라는 걸 알고는 그 연구자로서 너무나 어떻게 보면 반갑기도 하고요, 고맙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마무리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이상으로 두 분 선생님 발표해 주신 우리 김주현 선생님이랑 토론해 주신 송민호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 국립한국문학관과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이 준비한
미래 유산으로서의 한국문학 심포지엄은 이상으로 마치겠고요.